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 플러스 메타버스 현실을 만나다. 오늘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매달 저희 행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지금처럼 트렌드에 대한 이슈들, IT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스마트 워크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6월달쯤에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이름의 책을 써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였었냐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오래됐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인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한꺼번에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처럼 IT 플러스에서 만나실 수 있고 그동안에 한 달 정도의 공백은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일상 IT라는 채널을 통해서는 매일 아침 7시에 전날에 있던 IT 뉴스 기사를 그대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세 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 그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만든 이유는요. 저희는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IT에 대한 것들은 한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듣고 또 실행도 한번 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보고 이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계획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IT 플러스가 뭔지 잠깐 소개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저희 IT 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에 IT를 더하자는 의미로 출발을 좀 했습니다. 벌써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정도가 됐고 내년이면 4년 차 정도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월간 IT 트렌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지금은 저희 인트렘플레이스와 함께 둘이서 IT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지금처럼 웨비나로 만나 뵙고 있죠.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2021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함께 좀 뵐 수 있었는데 여기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한 3월 달부터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만나 뵙고 있어요. 소망하건대 내년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나왔던 행사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테마를 따로 바꿔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테마로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만 드렸던 적도 있고요. 올해 2월 달 정도에는 CES가 끝나고 나서는 CES에서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달 뒤면은 CES 2022년이 열립니다.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2월 달에 저하고 만나셔서 이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라서 2명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좀 간단하게 올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지금 뭐 열풍이 불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이 불었다가 NFT에 대한 열풍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리얼월드의 손희혁 대표님을 모시고 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리얼월드에 대한 이야기들 이걸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Q&A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 간단한 토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진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벤터스에 질문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보고 나서 반영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매달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채팅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알람을 꺼두셔도 되는데 이쪽에다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을 올려주시게 되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저 행사 진행하면서 Q&A 시간에 좀 반영을 할 거예요. 제가 잠깐 들어오시는 거 좀 기다려 볼게요. 스마트폰으로다가 QR코드를 인식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참여 코드는 202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때는 궁금한 거 올려주시고요. 평소에도 여러분들께서 IT에 대한 지식이나 궁금한 게 있었을 때 여기다 올려주시게 되면은 저를 제외하고서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지식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접속하시는 거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뭐 개인적인 소개나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혹시 지금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 IT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월간 IT 트렌드를 읽다라고
네, 카카오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나중에 Q&A 시간에 한꺼번에 안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에 대한 내용보다도 딱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올해를 정리할 수 있는 5가지 키워드고요. 그리고 내년에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잡은 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죠. 5가지 키워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메타, 그리고 사이버 인플루언서, 기관과 기업들의 메타버스 열풍, NFT 열풍, 마지막으로 P2E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들이 사실 올 한 해 메타버스를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주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야기는 메타로 시작합니다. 메타, 글로벌 대기업이죠. 글로벌 대기업들이 올해 더 많이 예전과 다르게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거품인 거 아니냐, 만약에 국내에서만 있었으면 거품으로 해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열풍이 불었었을 때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요즘에 당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업계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요즘에 메타버스가 뭐예요?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항상 야, 그거 메타버스 거품이잖아. 혹은 메타버스는 VR이잖아. 인터넷이잖아. 뭐가 다른데? 어떤 트렌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는 비판적인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냉소적이면 안 돼요. 냉소적으로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가 왔었을 때 그 기회를 보는 눈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우선 올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눈은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첫 번째,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렇게 3개의 회사를 먼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익숙하신 회사들이죠. 이 중에 주목할 만한 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작년 GTC라고 하는 행사에서 대표 젠슨 황이 선언을 했었죠.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때 어떤 말을 이야기했었냐면은 지난 20년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15년, 20년은 그냥 공상과학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죠.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이미 현실이 됐죠. 많은 사람들의 꿈이라고 생각했었던 우주여행. 그것도 지금은 돈만 있으면 갈 수 있고 내년엔 더 많이 우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더 했었냐면은 엔비디아의 비전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라는 청사진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옴니버스라고 그래서 공개를 했었죠. 자, 지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 결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가지만 주목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토이미라고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젠슨 황의 모습이 그대로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나타났죠.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인공지능화 시켰어요. 나만의 아바타를 만드는 것들. 별개의 인격으로 작동을 합니다.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직은 이 토이미가 저 같은 개인들이 사용하거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 혹은 언제부터 오픈을 시키겠다.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죠. 어떻게 인공지능이 눈에 보이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느냐.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2번째는 오른쪽 밑에 있는 겁니다. 왼쪽이 리얼 라이프고요. 오른쪽이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구축한 디지털에서의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자율주행차를 연구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로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더미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유명한 사례가 있죠. 어린아이가 길에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왼쪽에는 덤프트럭이 왔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테스팅해보는 게 아니라 현실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테스팅을 해보자. 그럼 수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앞에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요. 중계기를 설치할 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중계기를 바람이 분다면 어느 쪽에 설치하면 가장 괜찮은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났었을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테스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쉬와 같은 공장부터 시작해왔고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업들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제일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할 건지를 확실히 좀 보여줬었죠. 두 번째는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원래부터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리얼리티 랩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연구를 했었어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200만 대 이상이 팔렸고요. 올해 전체 집계가 나오면 1000만 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올해 중순에 선언을 했었죠. 페이스북은 5년 안에 메타버스 기업이 된다. 이거 선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가 떨어졌었죠. 자, 몇 달 뒤였었던 바로 지난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회사 이름을 아예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더니만 진짜 바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큘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었었고요. 아예 메타버스를 이끌겠다는 의미로다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렸었죠. 그리고 주커버그가 본인의 비전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페이스북이 만든다는 메타버스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거의 1시간 반 정도의 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 자막도 친절하게 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핵심적인 것들 관심 있었던 것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체화된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도 됩니다. 아니면 아바타를 안 만들어도 돼요. 페북이 만들고 있는 세상 중에 하나, 사실 메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도 입에 감기진 않아요. 자, 페북이 만들고 있는 세상 중에 하나가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는 게 있죠. 마치 레디 플레이어 1의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처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지금처럼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의 캐릭터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는 인터넷 세상을 현실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왔고요. 두 번째 뭐였냐면 그 페북에 얘기하는 메타버스에서는 아예 현실과 차단된 걸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VR을 생각하게 되면 눈앞을 가려야 돼요. 아예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페북의 비전은 페북에서 이번에 메타에서 보여줬었던 거는 그것보다는 혼합 현실 쪽에 가까웠었죠. 자, 왼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AR 마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제가 어딘가에 피자를 AR 마커로 숨겨놓고 나서 이거를 게임처럼 만들 수 있다. 이걸 이야기했었고 제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메타버스 자체를 플랫폼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수많은 개발자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활동을 해라. 이거를 좀 보여줬었어요.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 이거는 약간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를 홀로그램으로 불러와서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체스를 두는 모습인데 제가 섬뜩하다고 했던 이유는 약간 좀 유령을 불러오는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현실 세계에는 나도 나의 얼굴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체스를 두는 거죠. 길거리에서 탁구를 치는 모습들도 나와요.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는 가능성인데 항상 디스토피아적인 것들만 많이 좀 생각을 하죠. 꽤 괜찮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봐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혼합현실 쪽에 많은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홀로렌즈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했었던 건 뭐였었냐면 팀즈에 메타버스 기능을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회의에 들어오거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를 보여줬었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들 정리해보면 글로벌 대기업들의 비전이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각자 잘하는 거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잘하는 건 원래 시스템적인 것들이었었어요. 이걸 우리가 선점하겠다 이 얘기죠. 페이스북은요. 원래 잘했던 게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거였으니까 이 연결시키는 장을 만들겠답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하나를 굉장히 바늘처럼 날카롭게 들어가죠. 우리는 회의하고 업무 시스템 쪽을 가져가겠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플랫폼 선점입니다. 이미 과거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구글하고 애플이 플랫폼을 거의 다 가져갔죠. 그럼 지금은요.
새로운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왔었을 때 이 세 군데 회사는 본인들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각자의 자리에서요. 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건 사이버 인플루언서입니다. 올해 정말 많이 나왔었죠. 제가 6월에 쓴 책에서도 뭐라고 썼었냐면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투자를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가상의 캐릭터를 고용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현실이 좀 된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사례가 나왔죠. 로지. 오로지라는 22살의 여대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이미 신한금융그룹 쪽이라는 계약이 돼 있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앞에 있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루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롯데 홈쇼핑의 캐릭터예요. 도와볼까요? 이미 이 둘은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죠. 로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걸 보고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 우리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상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이정재 씨. 이분을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화면 속에서만 봤었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것 중에 사이버 인플루언서들이 약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값이 10억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나오죠. 자, 걸그룹 에스파. 재작년까지는 이게 도대체 뭐다? 아무도 생각도 못했었고 아직까지 난해하긴 합니다. 현실 세계에 4명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 4명이 있대요. 근데 이제는 좀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KB하고 만남까지 만들면서 광고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사가 기억에 나실 겁니다. 넷마블과 카카오가 메타버스 시너지를 낸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K-팝 가상 아이돌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엔 더 많은 아이돌을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업과 기관들한테서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건 살짝 우려가 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인천 크래프트라는 게 나왔었죠. 인천시에는요. 인천의 곳곳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공간이었어요. 순천도 만들었었고요. 얼마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크래프트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들어가셔서 공모전에 참여해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로 만든 공간들이에요. 그중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택했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를 택했습니다. 로블록스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로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죠. 나만의 공간을 현대자동차 그룹은 본인들이 세상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는 걸 만들어서 예전처럼 멋있는 조감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와서 경험해보라. 이거를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제일 많이 기억되는 사례이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제페토죠. 올해 5월 달에 DGB 금융지주가 제페토에서 경영진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선 후보들이 캠프를 차리기도 했었고요. 얼마 전에 문화유산축전, 세계유산축전이라는 행사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마찬가지로 제페토에서 일어났는데 성산일 출봉은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 참여해서 자신의 캐릭터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상품을 주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었죠. 한강시민공원입니다. 관광공사 쪽에서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들었었죠.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것과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벚꽃이 피어나는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또 리모델링을 해서 더 멋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은 아예 연수원을 제페토 내에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SKT의 이프렌드가 아예 행사장을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계속 떴었죠.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에서는 각종 기업의 행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협회 행사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게더타운에 아예 영업점을 만들어서 상담할 수 있는 것까지 구축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죠. 자, 네 번째 얘기입니다. NFT 열풍이 불었어요. NFT는 제가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열풍이 불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 3월 달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올해를 정리하고 있죠, 지금. 3월 달에 비플에 매일천 5천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NFT 역사에 획을 그었죠. 785억에 낙찰이 됐었으니까요. 7월 달에서 8월 달 넘어갈 때는요. 카카오에서 클립 드롭스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배우 하정우 씨의 작품이 5천만 원 정도에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아티스트들이 선정된 작품들을 올려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좀 친숙하지 않나요?
아까 785억은 저기 먼 미국의 이야기, 멀리 있는 이야기로 느껴지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뭐냐? 이것도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영남일보에서 캔버스 ORG라고 하는 이름의 거래소를 따로 만들었죠. 자, 여기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휘호가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팔렸어요. 총 에디션은 9개가 남아 있었고요. 그럼 지금은요. NFT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NFT 아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NFT 컬렉션에 대한 것들 뭔가 희귀품을 수집하는 용도로 발전하면서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냐? 모두가 사용하는 NFT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년 전망이니까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올해 전망 중에 올해 정리 중에 5번째는 P2E로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목적은 플레이 투 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너무 답답하고 지겨우니까 잠깐 떠나갖고 게임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즐거울 수 있도록. 근데 이 게임이라는 건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두세 명만 모이더라도 뭔가 게임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돈을 버는 시장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옛날에도 있었다. 예전부터 우리는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을 팔아서 수익화시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예 돈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제일 유명한 사례 엑스 인피니티.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있기 전에는 크립토키티라고 하는 암호화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고양이를 한 마리 사서 다른 고양이랑 교배를 시키면 새로운 고양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이걸 또 경매장에 내놔서 다른 사람들이 사게 만들고 누가 더 희귀한 고양이를 수집하느냐 이쪽을 자극했던 거였었죠. 근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아갔어요. 나만의 엑시들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게임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리그가 있었을 때 이 리그 안에서 1위가 되게 되면 또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보상을 가지고서 거래소에서 코인이랑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와중에 올해 하반기에 재밌는 이슈가 하나 터졌죠. 바로 미르4. 위메이드의 MMORPG인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이 국내 서버가 아니라 해외 서버에서는 플레이 투 원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주목을 받았어요. 자, 국내에서 왜 안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안 되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게임법이 있습니다. 게임법은 여러분들이 게임 속의 재화로다가 수익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가 돼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자, 고스톱을 칠 때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칠 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맞고 그냥 앱을 깔아서 맞고로 친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만 원, 100만 원씩 내고서 고스톱을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도박이 돼 버리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에 정립됐냐면은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사행성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은 앞에서 봤었던 엑스 인피니티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한테 좀 친숙합니다. 약간 리니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또 주가가 떨어졌던 NC소프트가 NFT에 뛰어든다, 블록체인 게임을 만든다 이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한때 꽤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죠. 아마 이거 역시도 내년에 좀 정리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 제가 해야겠네요. 이건 좀 우려가 돼서 넣어놨었는데 제가 장표를 준비한 김에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게임은 내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올해 초부터 광풍이 한번 불었던 게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상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us2.io에서 하는 가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들이 나왔었죠. 구글의 위성 지도를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다 모는 종이처럼 쪼개서 각각의 타일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강남역 부동산은 벌써 다 팔렸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디서 나가서 뭐 언론에 나가 인터뷰할 때나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임들이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 세계에서의 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근데 가상 세계는 누가 또 만들게 되면 희소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개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 게임입니다. 메타버스 2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가상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세컨드 서울이라고 하는 게임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건 또 서울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은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서 우리 리얼월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2020년의 관전 포인트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스마트 글래스. 두 번째, 일상 속 NFT. 세 번째, 보다 구체화된 NFT 활용입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글래스. 이 장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메타버스 강의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장표인데 그래서 메타버스가 언제 오는데 저는 적어도 메타버스 3.0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30년 정도는 돼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누구나 쉽게 유튜브를 쓰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줌으로 다 접속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 세상이 펼쳐지는 시작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기는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두 번째에 있는 2.0의 시대를 이끄는 글래스가 나올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었고 지금까지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입니다. 그 메타버스의 혁명을 혁신적으로 이끌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디바이스는 뭐가 되느냐? 저는 글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은 웬만하면 스마트워치를 나도 한번 써볼까? 손목에 차고 계시는 것처럼 밖에 나갈 때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도 귀에 이어폰을 꽂는 것처럼 가볍게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눈앞에 가상현실을 펼치고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미 HTC에서는 바이브 플로라고 하는 걸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예약 판매에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휴대용 VR 기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리 멋진 모델이 쓰더라도 약간은 좀 웃겨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라는 거죠. 더 얇고 더 가볍고 패셔너블한 것들. 만약에 애플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만든다면 삼성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시장이 내년에는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일상이 된 NFT는 이거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명품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동대문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네, 새로운 곳에서 파는 것들하고요. 백화점에 파는 것들 두 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백화점을 가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못 갔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SSG 같은 경우에는 SSG 개런티라는 이름으로 보증을 해주기 시작했죠. 자, SSG 개런티는 뭐냐? NFT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구매를 했었을 때 이 명품 가방에 대한 정보가 담긴 거를 보내주죠. 그럼 여러분들은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받을 수 있느냐? 카카오죠. SSG 개런티가 발급되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디지털 보증서 카드가 고객님의 디지털 지갑 클립에 보관됩니다. 지난번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이미 더보기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클립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돼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가능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뭔가를 보증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행사가 끝났었을 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메시지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IT 플러스 인증서를 NFT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훔쳐갈 수도 없고 위조할 수도 없고 변조할 수도 없는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래서 제가 NFT 아트, NFT 컬렉션이라고 하는 비싼 금액이 오가는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인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보다 구체화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리얼 월드에 대한 것들, 현실 세계하고 지금 가상의 세계의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를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 것이냐. 근데 여기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밑은 국내 기업인 비브 스튜디오의 스튜디오를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여기는 너를 만나다라든지 키스터 유니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 프로젝트로 유명한 곳인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우리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를 볼 때에는 CG가 가득한 걸 보지만 실제 촬영 현장을 보게 되면 되게 어색하죠. 배우들이 아무도 없는데 위를 보고 혼자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 해요. 네, 이런 것들을 VR과 AR로 화면을 꾸며놓은 것들에서 실제 연기를 한다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지금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들이 국내를 공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분들, 연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 아티스트들, 크리에이터들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무한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정확히 보고서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키는 메타버스 공간들,
회의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이버 인플루언서들,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주목하면서 보다 현실화된, 구체화된 메타버스가 뭔지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세션인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렸던 내용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Q&A를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고서 리얼월드의 송인혁 대표님을 모시고서 경험을 묻는 시대로, 그리고 지식을 묻는 시대라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 있었던 내용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 가상을 좀 이야기했었고, 메타버스와 현실하고 연결했던 리얼월드 그쪽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 좀 생각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질문들이 왔던 것들도 있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좀 쉽게 토크하는 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선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하나를 좀 보고,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왔네요. 메타버스 발전에 따라서 향후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될, 이건 좀 너무 많긴 하다, 그죠? 질문이 엄청. 네.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될까? 우리 아무 말 대잔치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저부터 얘기하면은 메타버스 발전에 따라 앞으로 공간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공간이 정말 많이 변할 것 같고, 요즘에 제가 공간의 미래라는 책 보고 있거든요. 류진 교수님의. 네네.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안이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희 집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왜 좁아 보이지 했더니만, 제가 집에 있고 아이가 집에 있고 또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평소에는 한 명만 남아있고 두 명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서로 각자 점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죠, 좁아 보이는 거죠. 이게 맞아요. 오피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오피스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지금이랑 정말 다르게 우리가 항상 꿈꾸는 5명, 6명에서 점조직처럼 좀 있다가 정말 그 공간들은 각자 오프라인에 있고 정말 모두가 모이는 공간은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변화가 제일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경험 인터넷으로 해석을 하는 그쵸, 경향이 경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막 왁자지껄한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되게 높아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의 준위가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있다 그러면 등산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등산 갈래라고 하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야 어느 산에 갈래만 정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느 산만 정하면 되죠. 시간만 네네. 정하면 되고. 그러니까 훨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선택의 어떤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질 집단들끼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 뭐 하지라는 질문들이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되고,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소위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에서 경험 콘텐츠가 되게 풍부해지는 시대가 오고, 그래서 아까 저도 들으면서 동의하는 게 공간 자체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되게 많은 걸 바뀌겠다. 그래서 그런 쪽 관련 비즈니스도 되게 많이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 겟더타운 혹시 써보셨죠? 네네네. 저도 겟더타운 쓰면서 저희 사무실도 겟더타운을 만들었거든요. 어, 사실 우리가 그 사무실을 꾸민다고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굉장히 구성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쉽게 못 만드는데 겟더타운에 만들고 나니까 강의장도 만들 수 있고 제 집무실도 만들 수 있고 회의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고객사하고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어차피 메타버스 경험하고 싶다고 하니 링크 주소 보내드린다. 일로 그렇죠. 오세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담당자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되게 기능적으로 바뀔 것 같고, 전 지금 실감 얘기하신 거에서 정말 경험 그쪽이 마음에 드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제 친구들이 항상 겨울이 되면은 그 산에 가자 그럽니다. 종주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겨울에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좀 별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좀 바다파여가지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찍은 영상 자체를 실감나게, 야 봐봐 이런 거 볼 수 있어. 딱 저한테 던져주고 전 그거 쓰고 들어가서 보는 거겠죠. 그럼 눈앞에 괜찮은데 절경인데 이 생각이 들게 되면 그걸 경험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은 네. 진짜 거꾸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게 되고요. 맞아요. 상상력이. 어떤 게 가능하지? 네네. 이를 그려내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저희 창작자들이 계시니까 네네.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의 한계들이 있는데 도구를 네네. 뛰어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상상력이 더 많이 그 실제화시키는 쪽에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날 거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력은 역시 스토리란 말이랑 같이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리얼월드는 지금 VR 그쪽이라든지 AR이라든지 또 메타버스랑 연결된 걸로 주목받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은 AR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 기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플랫폼을 봤었고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제가 메타버스가 앞으로 플랫폼이 되는 기업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랫폼의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소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로 수익화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얼마나 또 자유도가 높으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혼자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공개하셨단 말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얼월드 스튜디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이 스튜디오가 개인이 사용을 할 때 아까 쉽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약간만 좀 들려줄 수 있으세요? 아마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지금 어디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얼월드는 뭐 한글로 리얼월드 또는 리얼월드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죠. 네, 리얼월드 앱으로 들어오시든 네네. 리얼월드 스튜디오로 검색하시든 바로 이제 저작 도구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들어가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파워포인트 우리가 뭐 그림도 놓고 글도 놓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글과 글 사이에 뭐 우리가 흐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 상상으로 그려내잖아요. 발표할 때. 맞아요. 요 장편 요 내용 이야기를 하고 이 장편 이야기를 네네. 하고 근데 이 장표와 장표 사이에는 그냥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연결만 시켜준다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네네. 멋있게 하기도 하고 그냥 띵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음. 그렇잖아요. 각종 효과를 입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시청이라는 방식이고 네. 저희는 이야기와 이야기 한 씬들이 다 이야기라고 보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여기 이제 리액션이라는 것들을 입힐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전환들을 난 여기에 넘기는 부분들을 그냥 넘기게 하기 싫고 사람들 하여금 정말 뭐 액자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어. 그럼 저기에 숨겨진 액자를 찾아라 같은 어떤 미션을 주게 되고 그 미션을 실행했을 때 AR이 딱 뜨면서 내가 의도한 그 카메라 비추면 거기에 내가 의도한 이미지가 또는 영상이 오버레이 되도록 만들어서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찾게 한다든지 소위 그 이야기 사이에 그 보통 공백 간극을 네네. 보통 발표자는 자기 말로 사실 채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말로 채우는 이 어떻게 보면 그 화자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치를 설치한 게 리얼월드 저작도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스토리텔링이 맞고요.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 스토리와 스토리 사이에 미션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일종의 미션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서 말 그대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신다고 하면 웹소설을 쭉 보다가 우리가 그냥 끝나면 그냥 뭐 광고 보거나 다음 화 보거나 맞아요.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쭉 가는데 갑자기 배경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나의 이름을 묻는다든지 나한테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럼 나 그냥 의견을 선택했을 뿐인데 의견에 따라서 이야기가 막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여러 분기들, 스토리들을 분기를 시킬 수 있고 어떤 스토리의 분기를 어떤 그 미션으로 네네. 실감 기술이 더해진 미션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뭐 AR 같은 것들은 보통 AR 구현하기 힘들잖아요. 코드를 작성하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내가 뭐 뭔가 뜨기를 희망하는 어떤 네. 배경 거기에 배경이 딱 인식이 되면 거기에 어떤 형태가 다시 오버레이 되게 만들고 싶다면 그냥 드래그 드랍만 하면 바로 네네. 딱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무런 코딩 지식 없이도 네네. 손쉽게 이런 형태의 경험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가 리얼월드 핵심입니다. 이게 스토리를 그렇게 이어서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와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네, 거기 그 AR 기능도 쓸 수 있게 같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럼 로케이션을 찍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로케이션이라는 게 네네네.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특정 공간에 뭐가 뜨도록 하거나 그렇죠. 공간 그렇죠. 패턴을 하도록 LBS 하는 기반이니까요. 방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만드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개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출발하도록 만들고 사실 앞쪽에 스토리가 그 장소에 가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는 이 공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 GPS 기능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GPS로 레이드로 띵띵 하는 네, 것처럼 그렇죠. 해서 몇 밑에 있는 데까지 가 이러면 막 거기 가면 미션이 클리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네가 지금 이 근처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뭐가 있어 라고 해서 거기는 AR을 쓰게 해서 AR로 비추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장치를 쓰게 하고요. 네. 근데 보통 그냥 뭐 AR 비추고 있으면 여기서 막 뭐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게 나오고 하는 네네. 방식들은 그거는 실제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어려운데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많은 분들이 20대들이시잖아요. 네네. 또 10대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VR 기반의 어떤 또는 AR 관련만 앱들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그 환상적인 3D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데 용량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네네. 저 느려요. 데이터 시작하고 없는데요. 나오죠. 네네. 안 나오는데요. 부터 시작해 수많은 문제들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중화가 될 수가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건 오히려 일반 크리에이터들 만들 때는 심지어 조잡하더라도
이런 기능들이 나와서 실제로 실질감을 더해주는 게 핵심이지 여기 헬라는 기술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크리에이티브를 못 만든다 이러면 그죠. 대표적으로 열려라 참깨처럼 네네. 4분 인터넷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들은 실제로 저작 도구에서 기능을 제공은 하지만 일반용 모드에서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는 순간 네. 일종의 그 IoT 기능들은 소위 말해서 이 오픈 플랫폼이나 연동을 해야 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약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못 하게 되잖아요. 또는 어떤 걸 보고 막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화면 터치하면 팍팍팍 깨지면서 유리가 깨지는 장면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뭐 말하자면 웹뷰라는 기술을 쓰면 되는데 코드를 넣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구슬 깨기 그러면 구슬 깨기 기능들을 그냥 드래그하면 그게 딱 표현이 되게 해서 쓰게 한다든지 해서 많은 부분들한테 소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다 뒤로 숨기고 재밌네요. 네 그렇게만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저희 집이 용인 쪽인데 용인 쪽에 가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스토어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게임 중에 궁금했습니다. 보면 네네. 목포 경우에는 아예 소카 자동차를 타고 그거 봤어요. 도시전체를 누비는 게임도 네네. 있고. 그거 너무 잘 만드셨던데요? 네, 재밌죠. 목표의 향기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거 네네. 만드셨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게임 돌이기도 했었었고 게임 시나리오 작가 꿈이었었고 오, 네. 옛날에 생각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었냐면은 그 머그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저- 말로만 네네, 하는 거, 네네네. 텍스트로만 하는 거거든요. 잘 알죠. 네, 분기계방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리니지라든 많은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서 비롯됐잖아요. 출발했었죠. 거기 네. 그래픽만 입힌 거니까. 네. 그 출발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강의 때 설명해 주셨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막 보다가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그럼 36페이지 가고 90페이지 가고. 네. 저도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몇 년 전에 인터랙티브를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저희 출판사 전자출판사 이름이 인터랙티브 북스예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 말씀하셨을 때 결국 스토리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 하나 더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수익 때문에 플랫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리얼드 스튜디오 써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퀘스천이 드실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오징어 게임을 써서 그 가게를 홍보하시거나 숙소를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때 그러면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플랫폼 비용 얼마입니까? 지금은 다 네네. 무료로 쓰시면 돼요. 이걸 무료로요? 네, 저희는 유저가 충분히 많아질 때까지는 네네. 그냥 다 무료로 개방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이거를 왜 무료로 공개하세요?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보통은 무료 버전이 있고 돈 좀 네. 더 내면은 네. 뭐 음향 효과를 더 준다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거 없이 현재는 그냥 스탠다드로 무료. 현재는 그래서 아예 저희가 베타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아하. 스튜디오도 네네. 베타가 기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지금은 가설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사실 뭐 이프렌드나 제피터도 똑같은 네네. 지점이 있을 텐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 창작자 기반의 플랫폼이 되려면 네네. 플랫폼 오픈했을 때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기꺼이 쓰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게 플랫폼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쓰려고 보고 있는데 뭐 요금제 있고 뭐 이러면 초반 진입장을 만들잖아요. 저희는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컨텐츠를 크리에이터가 어느 정도 있을까? 네.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는 어디까지 접속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고요. 거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수익 모델은 컨텐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무료로 만들기 싫고 팔고 싶은데 하시면 언제든지 가게 세팅하시면 바로 파실 수 있어요. 세팅이 오히려 되게 돼 있어요? 네, 다 그냥 아하. 저작 도구에서 다 여러분 마음대로 돈 받고 파실 수 있어요. 나는 이거 그렇게 유료로 해서 하겠다. 인앱 결제로도 많이 하시고요. 아하. 그런 방식도 있고 거꾸로 기업에서 네네. 우리 지역에서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 네네. 뭔가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 콘텐츠 만들고 싶은데 기업이나 개인이나 뭐 네네.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만들면 굉장히 저희는 그 아예 스튜디오 팀이 다 있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또. 그렇죠. 되게 퀄리티 있는 어떤 팀들이 컨텐츠를 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의라든지 이슈들을 저희 고객 지원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적지 않은 비용으로 제작해드리고 그리고 장점은 지속 한번 만들고 몇 달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몇 달하고 끝날 거면 만들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 제페트도 그렇고 되게 이벤트들은 결국은 그 본사에서 제작하는 것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도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 만들어 지속 운영 가능하게 하고 뭐 해당 기관에서는 3개월만 하고 더 저희는 뭐 관심 없고 싶은데라고 하면 저희가 거꾸로 저작권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의 수익 모델은 현재로서는 기관이나 어떤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곳들의 운영 네네.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증을 하고 있고 왜 개인의 입장이시다라고 하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크라임씬처럼 사람들한테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크라임씬이 정말 새벽 1시에 저희 서버가 게스트 다운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다인용 역할극 게임이 이렇게 반응이 좋았나? 거꾸로 여러분이 방탈출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뭐 재밌는 흥미로운 미션 게임들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런 식의 트래픽 게임을 만들어 보시고 그 게임들 엄청난 반응이 모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 하고 싶어 하시면 되고 2022년부터는 이제 포인트 시스템이랑 이른바 가상자산 연결 작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만든 게임들 다 무료로 공개하셔도 플레이를 네. 많이 할수록 네. 크리에이터도 돈을 벌 수 있고 괜찮네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여러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기가 거둘 수 있는 막히네요, 것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자, 크랜실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본을 읽어주는 것처럼 각자 떨어진 장소에 있는 3명 혹은 4명이서 각자 역할을 맡는 겁니다. 역할을 맡아서 쭉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지령처럼 맞아요. 마치 엑스의 지령처럼 받아갖고 그쵸. 서로 토론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마피아 게임은 빨리 끝나는데 이거는 그걸 더 고도화시켰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그걸 보면 생각했던 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또 줌으로 같이 해서 열어도 네. 괜찮으신 거고, 네. 아니면 서로 진짜 누군지 모른다. 그럼 제페토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이 프렌드에서 비밀방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굉장히 좀 그 가능성이 있다는 4명용 거. 들어오셔서 놓으시면 그럼요. 얼마나 좀 활용해서 저희도 이런 프라임씨는 디스코드나 네. 줌 이용하셔서 많이 하시고 음.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죠. 저는 이 리얼월드 하면서 가장 보람을 항상 느끼는 순간들이 몰입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는 것들은 1인용 게임에서는 가능한데요. 다인용 들어오면 슈팅밖에 못하거나 네네. 뛰어다니는 것밖에 네. 못하거든요. 점프하거나. 근데 여긴 들어오면 정말 각자 페르소나를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임씬 대표적으로 제가 재밌었던 게 아무래도 크라임씬이니까 네. 뭐 범죄, 마약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새벽 1시에 막 디스코드나 줌으로 막 자기들끼리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막 너 그때 이거 마약 나왔는데 막 계속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아침에 그 하신 플레이어분 아버지가 조용히 오시더니 너 요즘에 마약하니? 뭐 이런 얘기해서 되게 웃었다는 얘기도 그렇죠. 들었었는데. 연기를 했을 뿐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스토리의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네. 것들이 앞으로 숙제라고 봐요. 자, 오늘 리얼 대표님 모신 이유도 여기 같이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메타버스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이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까 걸그룹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상상력이자 또 스토리를 누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저는 어렸었을 때 제가 소설을 쓰거나 게임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 공책에다 막 눌러가면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뭐 친구들이랑 보여주면 재밌기는 하죠. 근데 이걸 실제 만들어내려면 오래 걸려요. 어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간에 방금 전처럼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혹은 요즘에 아이들이 제페토 상황극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친구들 불러다가 역할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수단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디지털 트윈 이렇게 멋있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현실을 꿈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꿈을 현실로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 끝나고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질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도 이제 하나의 세계라 부작용도 예상이 되는데 우려되는 현상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야, 이 메타버스의 범주가 넓다 보니까 질문도 좀 넓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매를 맞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 글쎄 우려되는 점은 제가 현재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메타버스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틀리진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거는 맞고 인터넷과 모바일 다음 세상인데 가장 우려는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랑 똑같냐면은 그 알파고 기억하시죠? 네. 인공지능 알파고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그때 했던 게 벌써 2016년일 겁니다. 거의 뭐 4년,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인공지능이 생각을 해? 그 이슈가 딱 터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빨리 인공지능 투자하자. 쫙 올라갔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면서 지금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나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자, 지금 메타버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열풍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꺼지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저는 거의 우리가 얘기할 때 쭉정이는 사라지고 핵심을 가진 회사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바뀔 겁니다. 저는 이걸 플랫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현상은 그래서 열풍은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이야기 너무 잘해주신 게 네네.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딥러닝, 뭔가 심화학습,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딥러닝에 대해서. 딥이 그 딥이 아닌데 네네. 레이어에 대한 그 건데 우리는 그걸 옮기는 사람에 의해서 또 그걸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또 옮기다 보니까 심화학습을 하는 존재. 말은 어떻게 보면 뭐 굳이 말하자면 맞긴 한데 그걸 네네. 말하는 게 아닌데 결국은 우리 일상이 이제는 글을 쓰고 글을 공유하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소위 광고하는 회사들은 사람들 주고받는 텍스트를 가지고 광고하는 회사들이 어느 순간 일상을 공유,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네.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니까 소위 누구를 찍은 건지 뭘 해야 되는지 맥락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비전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사실 딥러닝이 같이 따라간 그쵸.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런 기술이 마치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것처럼 이제 본말 전도가 일어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메타버스가 그야말로 열풍이고 특히 기관이나 기업이나 뭐 정부 열풍이죠. 쪽에서도 차기 정부 아젠다도 다 메타버스잖아요. 근데 정작 그걸 맞아요.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앱 플랫폼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고 맞아요. 또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세계라고 질문 잘 주셨는데 기성세대들은 유니버스라고 하니까 마치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 이미 디지털 기술은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니고요. 지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동질 집단들 끼리끼리가 정말 그럼요. 많은 하나의 우리보다 저마다의 우리들이 막 펼쳐지는. 그쵸. 그래서 아까 등산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돼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단위 숫자는 적지만 그 전체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마다의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니버스가 사실 메타버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모여드니까 무슨 공연했다 그러면 막 여기에 1000만 명이 왔어요. 그러면 진짜 1000만 명이 다 현장에 와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크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써보지는 않았으나 우리 상상이 더해진 것이 메타버스로 인지하는 부분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분명히 1년, 2년 안에 거품이 확 꺼지겠다. 맞아요. 그다음에 저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거꾸로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그래서 이런 시간들 통해서도 좋고 실제 메타버스의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보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회사들이 성공 사례들 되게 많이 직접 한번 들여다보시면 투자를 하시는 분도 어떤 관점에서 하시는 게 좋을지 맞아요. 더 많이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하는 옛날 트위터 막 열풍이 일어났을 때 네, 그렇죠. 소셜 뉴스 서비스인데 뉴스인데 소셜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네. 그냥 140초짜리 블로그 이렇게 소개하는 바람에 열풍이 한국에 비켜갔다는 주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실제로는 결국 경험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건데 맞아요. 경험은 없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만 이야기 나오고 요소 기술, 아바타 뭐 이런 어떤 창작자라고 하더라도 아바타 꾸미고 뭐 아이템 구매하고 이것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IP들이 펼쳐진 세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저는 좀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가상 세계에 똑같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게임 창작자들이 보면 저희가 좀 우려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도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렇겠네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례도 생기고 분쟁도 벌어지고 막 네네. 그러거든요. 결국 현실 공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플랫폼에서는 다 생긴다. 그래서 거꾸로 이게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세계들이 사실 더해진 거지. 그런 관점에서 어떤 뭐 불편하거나 좀 무슨 인공지능 로봇처럼 그렇게 뭐 두렵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결국 또 우리가 기꺼이 좋아하고 참여할 만한 그럼요. 그런 세계로서 들여다보신다면 네. 이 변화들 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기관들이 요즘 열풍이 불었는데 사실 이게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왜 나쁘다고 안 보냐면은 또 예전이랑 다른 게 지금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런 플랫폼들을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시거나 만드시는 분들이 저희 나이 때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미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었었고 우리 게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봤던 분들이 지금 위치에 올라가면서 테스팅을 하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 비용을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지금 빨빠르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이었으면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행사를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거 위에 기한 올리시고서 그렇죠. 안 되죠. 결정 나고 하는 정말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회가 된 거예요. 1년 동안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는 빠르게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테스팅을 하는 건 충분하고 대신에 이제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문제는 언제나 가상 세계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현실 세계에서 욕설이 난무한다라든지 사기나 비방하는 건들이 있으면은요 역시 메타버스가 어떤 플랫폼이든지 간에 거기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거는 그걸 고민해야죠.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계속 나올 겁니다.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도 오래 걸렸거든요. 가상세계 윤리라는 게 서로 각자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내용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우리 또 시간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는 안 들었었는데 요걸 한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리얼월드가 벌써 2017년에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쭉 오셨는데 우리 계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기. 네, 리얼월드를 네. 만드시는 계기.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했다 네네. 보니까 또 전공도 다 전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첫 직장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두 가지가 큰 계기였던 것 같은데 하나는 아이폰 출시됐을 때 네.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이었으나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었던 옴니아를 대응하면서 되게 추억의 한번 폰이죠. 힘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 사업뿐 아니었지만 결국 하나는 2007년부터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어도 살려고 막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나는 그런 거였는데 2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네. 스마트 패러다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눈뜨고 보고 있으면도 보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실 기술 드리븐한 회사였기 때문에 기술이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딥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심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의지들이 막 펼쳐지는 그 세계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사실 어떤 우리 고객들이 다수 고객들이 아유 뭐 삼성이 만들면 그렇지 뭐 이런 거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안 했었고 두 번째로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테드 컨퍼런스 갔다가 네, 테드. 이제 지인이랑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굉장히 네. 컬트적인 제준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관광시켜주는 게임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뭐야라고 갔었는데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4시간 반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각종 뭐 신화와 전설과 네. 각종 미스테리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거기 골목골목이 다 기억이 나고 샌프란시스코 역사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게임 하나로. 그래서 압도적인 몰입감을 가지고 경험했었고 근데 엔지니어니까 이걸 보니 다 아날로그로 구현한 거예요. 사람이 뭐 다 하거나 뭐 종이 쪼가리를 하거나 이러다 네네. 보니까 저거를 디지털 플랫폼을 입히면 정말 그걸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당시 2005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미디어를 유통한다는 개념을 유튜브가 발명한 것처럼 네. 경험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위 말해서 LTE도 이제 보급을 막 하기 전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지가 부족하고 인터넷도 사실 지금처럼 광대 인터넷이 보급이 부족한 상태였으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런 것들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했었죠. 환경이 안 됐죠 아직.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퇴사하고 뭐 테드 지역 이벤트라든지 또 세바시라든지 소위 말해서 그 시청용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쪽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다가 한 2016년, 17년 넘어가면서 이른바 그야말로 뭐 먹지 어디 가지 해서 사람들 일상이 뭐 하지를 묻는 시대로 완전히 맞아요. 들어왔다는 걸 보면서 주말만 되면 터져 나가고 온 고속도로가 터져 나가고 해외여행 가도 해리포터 스튜디오 가려면 한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가고 근데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걸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저거 봤을 때 결국은 공급을 압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네.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책도 내면서 이제 경험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장을 잡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빨리 그래서, 잡으셨구나. 그래서 2017년 돼서 기염도 기억나 2017년 2월 달에 퍼펙트 스톰 책 내면서 안 하시면 이제 제가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0월에 그냥 이 사업 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유니컴퍼니를 만들었죠. 진짜 하나 운명처럼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뵀었으니까 예전에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얘기해 주셨을 때 네네. 정말 괜찮다, 재밌겠다. 맞아요. 그거 이제 직접 만들어 구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 뭐 질문도 있지만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나머지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월간 트렌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주시게 되면은 제가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대표님한테는 마지막 이야기 제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이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1년 반 정도 됐죠.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드신 분들도 계셨었고 특히 여행업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뭔가를 경험시켜주는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힘드신 상태였었어요. 지금도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AR 쪽을 건드리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곳에 가야 되니까. 근데 유니콘 컴퍼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이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저도 사실 스타트업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제안이나 조언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거는 특히 기업하는 입장은
결국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고객이죠. 고객을 고려하지 않는 비즈니스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기관, 기업, 정부 모두가 이제 그런 생각보다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게 많은 게 결국은 디지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선택하고 트렌드 일어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 경향들 예를 들면 뭐 VR 같은 경우에 네네. 우리가 소위 그 HMD 디바이스가 많이 보급되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VR 열풍에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열었었죠. 근데 네, 모두가 했었죠. 지금 VR 되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야외 다 망했잖아요. 다 철수했어요 지금. 네. 이유가 뭐냐면 핵심 이유가 결국은 고객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경을 안 쓰는 사람은 안경 쓰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일시적으로 쓰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 쓰고 펼친 세계는 사실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HMD는 실내에서 즐기는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이게 실내에서 혼자 막 그 옷을 벗든 뭐 편하게 입든 뭐 상관없는 상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그리고 야외 공간에서 뭐 어떤 뭐 VR 방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이미 나가는 순간 적극 여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적극 여가는 여성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거든요. 여성들이 HMD 딱 쓰는 순간 화장이 지워지잖아요. 땀이 그쵸, 나니까. 그쵸. 그럼 일단 그 시장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죠. 그거 다시 고쳐야 되는데. 네. 그거.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미 기술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참여하고 향유하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의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 패러다임 중에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송유관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스타트업들은 확실히 초반에는 지원 사업도 많이 참여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쵸. 내가 바라보는 고객들이 아니라 시대가 지금 막 이야기하는 그 막 메가 트렌드라고 주장하는 네, 것들 알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휩쓸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음. 그럼 우리도 메타버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뭐 이것 좀 해야 되는 하다 보면 결국 고객은 없는데 계속해서 지원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일으키는 그래서 막상 뭘 가서 만들어서 해봤더니 결국 나 혼자 스탠드얼론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면서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처음에 야외형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야외에서 컨텐츠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타격이 오게 되고. 근데 그럼 모바일용 컨텐츠 많이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쪽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달았던 건 결국은 그들이 뭘 원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10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그쵸. 있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MG도 저도 이제 G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G세대, EM 이렇게 심지어 M도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MG인 줄 알았는데 X세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씁쓸했었는데 결국은 그 세대들이 향유하는 컨텐츠들은 그들이 만들게 해주고 그들께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거꾸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들은 항상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하길 원한다. 그 이제 기준이 있는 거고. 근데 그 경험은 무엇인가는 나의 기준이 그들이 원하는 경험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트렌드를 볼 게 아니라 이미 일상의 사람들이 요즘에 알게 모르게 선택하는 새로운 습관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 습관들에 공부하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시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검증해 보시는 가설 검증이라는 말이 저는 예전에는 가설 같은 소리 하시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기업에서 제일 많은 소리가 가설 검증이거든요. 이게 맞나? 진짜 워킹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빠른 속도로 빨리 테스트해보고 그쵸. 아니면 빨리 다음 넘어갈 수 있는 거가 기업의 성장 핵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이 어디 있는지를 빠르게 검증해 보시면서 또 더불어 성장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좀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뭐 IR 사업도 많고 그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 휩쓸리는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이제 본질을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것들 결국에는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들 이분에 대한 것들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결국엔 우리 세상을 더 재밌게 만드는 기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일 재밌고 이 세상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리얼월드의 송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월간 IT 트렌드는 여러분들의 IT 지식을 넓혀드리는 시간이고요. 다음 달에는 올해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내년에 IT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IT 트렌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들으시면 네네.